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복지 정책과 각종 지원금 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많은 가정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지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나 신청 방법과 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원금 제도는 대부분 일정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고 소득이나 재산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기존의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와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또한 정부는 복지 사각지배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신청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동지급 제도로의 전환도 점차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 정책은 주로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가구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었으며 이들에게 생활비 지원이나 의료 지원, 주거 지원 등이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 구조가 점차 변화하면서 단순히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정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근로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물가 상승과 주거비, 교육비 등의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근로를 장려하면서 동시에 소득을 보완해주는 방식의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근로 의욕을 높이면서도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 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지원 대상의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일정한 기준 이하의 매우 낮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만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중저소득층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불안정이 특정 계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지제도의 운영 방식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행정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는데 일정한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더 크게 겪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자동 지급 또는 자동 신청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 지급 제도란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자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이 복잡한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도 이용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지급 제도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은 이미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지원 대상자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보호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근로자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단순히 생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지속하도록 장려하면서 동시에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근로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근로와 복지를 결합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단독 가구, 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가구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 기준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하며 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일정 연령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먼저 단독 가구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소득이 일정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부는 일정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단독 가구보다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두 사람이 모두 소득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더 높지만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 금액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근로장려금의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은 재산 요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은 가구 구성원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아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만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함께 고려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지원 금액 역시 가구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독 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호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 구성원 수와 생활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더 높은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는 최대 약 165만 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호벌이 가구는 약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약 3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지급 금액은 정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지원금이 실제로 필요한 가구에게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매년 일정한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한 뒤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근에는 근로장려금 제도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자동신청 제도는 신청자가 미리 동의를 해두면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소득과 재산 기준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매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청 누락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제도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추가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구에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 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녀 한 명당 일정 금액의 지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를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 안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의 다양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반응과 의견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같은 지원 제도는 많은 가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많은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제도의 운영 방식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말합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을 통해 생활비나 교육비 또는 자녀 양육비에 보탬이 되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정부의 복지 정책이 단순한 제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인식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근로장려금 제도가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생활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과 같은 제도가 존재하면 일정한 소득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을 계속 유지하려는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근로와 복지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는 자녀 장려금과 함께 지급되는 지원금이 가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는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정일수록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금은 부모들에게 일정한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고 자녀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들이 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신청 절차가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국민들은 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원 기준에 대한 의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소득 기준이 조금만 초과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경제 상황에 있는 가구라도 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와 국민들은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단계적인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동지급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동지급 제도가 도입되면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도 자동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자동지급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의 정보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보호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준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려는 노력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금 제도는 많은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신청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장려금과 같은 지원 제도는 일정한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이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신청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정부 지원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역시 일정한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해당 연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안내하는 신청 일정과 관련 공지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직접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득 요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소득 범위 안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이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 헛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형태에 따라 인정되는 소득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가구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소득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재산 요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은 단순히 현금이나 예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가구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산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재산의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소득 기준만을 확인하고 재산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 전에 가구 전체의 재산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잘못된 정보가 제출되거나 일부 정보가 누락될 경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금 제도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직접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상담센터나 관련 기관에서 도움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필요할 경우 이러한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지원금 신청 시기에 맞추어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금융사기입니다. 일부 범죄 조직은 정부기관을 사칭하여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접근한 뒤 지원금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기관은
일반적으로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의 금융정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을 받게 될 경우에는 절대로 응하지 말고 공식 기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가 왔을 경우에는 즉시 차단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복지 정책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이나 신청 방법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기관의 공식 안내나 공지사항을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 정책과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장려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저소득 근로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신청 중심 제도에서 자동 신청 또는 자동 지급 방식으로의 변화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많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복지제도의 접근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나 행정 시스템의 정확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하지만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체계가 구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책과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 정책은 사회 변화에 맞춰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제도가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